신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요한 교수님, 예, 자리 나와주시고요. 연세대 국제진료센터 인요한 소장님이십니다.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요한 교수님은 한국인이신가요? 미국인이신가요?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2012년 3월 21일 날 특별 귀화를 해서 한국 사람입니다. 예, 한국 국적을 갖고 네. 계시죠. 오늘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과 국제의료 그리고 응급의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 미사일 발사 11회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전 질의에서 신희영 회장님께서 한반도 협력을 보건의료 교류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요한 교수님, 국제협력 그리고 남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이신 만큼 앞으로 남북한 의료의 협력 방안과 어떻게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말씀 주십시오. 네. 우선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엔의 차터에 의해서 인도적인 지원하고 정치하고는 분리해야 되고 북한 정부하고 북한 국민하고는 분리를 꼭 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25년 동안 지원 사업을 했는데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사견은 이제는 민간 단체를 앞세우고 정부가 조금 뒤로 빠지는 것이 북한 지원에 그리고 보건이 통일 후에 우리 죄송합니다. 예, 총장님께서 적십자 총재께서도 하고 저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는 혈관병하고 암으로 많이 이제 결국 합병증으로 죽는데 북한은 아직도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통일 후에 제일 많이 들어갈 비용이 아마 결핵일 겁니다. 기생충이나 이런 이 수인성 병은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북쪽은 이거를 정부는 굉장히 긴 계획을 여야와 할 것 없이 가져야 되고 또 민간단체, 우리 민간단체도 있지만 외국 민간단체를 지원해서 꼭 건강한 한반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 정쟁에 관계없이 민간 협력을 네. 통해서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23년도 남북 보건교류 협력 예상을 증액했습니다. 한반도의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부터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한 만큼 보건의료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이곳에 계시는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관련 정부 단체와 전문가들께서 다 같이 힘을 실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특히나 남북 보건교류 협력법 지금 제정법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진료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외국인 환자 유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코로나 대응으로 K의료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앞으로 국제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 노력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환자 실적 보니까 19년도에 거의 49만 명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하다가 21년도에 감소하다가 다시 14만 명 정도로 상승세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진료 내역을 보면 1위가 미용 성형, 2위가 피부 미용, 3위가 건강검진, 그 외에도 한방, 성형, 치아, 성형, 비만 등이 있거든요. 우선은 비급여 미용 성형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국제진료 오랫동안 몸담고 계신 교수님 견해 그리고 앞으로 국제진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어요? 국제진료를 31년 했고 메디컬 투리즘이라고 의료 관광이라고 표현하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는 15년 이상 했는데요. 이거 하나의 산업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는 봉사하지만 특히 국가가 최근에 외환 이런 게 어려워지는 거 봤을 때 한국 의사들의 시술과 수술 실력이 세계적입니다. 또 첨단 장비가 있고 이거는 왜 하느냐가 질문이 아니고 왜 안 하느냐가 올바른 질문이고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코로나 전에 1년에 매출을 400~500억씩 이렇게 올리고 굉장히 좋은 일이고 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나와서 돌아간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그 한국의 불치병을 가지고 갔는데 내가 나서 돌아갔다. 이 국가 차원에서도 이거 어떻게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큰 이득입니다. 예, 그만큼 국제균료의 중요성을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 계신 보건산업진흥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께서 잘 말씀을 들으시고 현장에서 미용 성형 분야뿐만 아니라 암 치료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도 대한민국의 수준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와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응급의료에 대해서도 질의할 건데요. 어제 국회에서 심근경색 환자가 화장실에서 늦게 발견되면서 골든타임 놓치고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초기 조치가 매우 중요하죠. 교수님, 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났다고 가정할 때 사고 난 자동차 그리고 사고 난 인명피해 조치 대응이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긴 얘기를 아주 짧게 하면은 레커차가 아마 앰뷸런스보다 10대 혹은 20대 길일 겁니다. 그래서 차를 끌고 가면은 돈이 되는데 사람을 병원에 중환을 이렇게 외상 환자를 끌고 가면 그 수입에 보탬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일일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외상, 트라우마 센터 이런 걸 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선진국, 대한민국이 7대 강국인데 이게 어울리지 않는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외상,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아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계획을 해서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에. 예, 코로나 시기에 응급의료의 중요성 더 강조되고 있는데 임현 교수님 아버님을 교통사고로 잃으면서 95년에 한국형 앰뷸런스를 처음 개발하셨죠. 그래서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그 앰뷸런스 119 네, 앰뷸런스 잠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의사가 아니고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데 택시 뒤에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오래전 일입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벌써 29년 전에 그 앰뷸런스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주 가면서 심폐소생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12인승 승합차로 다시 앰뷸런스가 줄면서 이 머리맡에 의사나 응급구조사가 1m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앰뷸런스 안에서는 지금 심폐소생 안 하고 삽관술이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큰 차, 아주 굉장히 큰 차를 쓰면 골목길이나 달동네를 들어갈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그 앰뷸런스 미국의 연방 규격은 백과사전 크기인데 우리는 종이 A4 용지로 몇 장 차입니다. 몇 장인데 이건 앰뷸런스를 규격화해서 지금 역시 앰뷸런스도 다시 또 누워서 가는 택시 119가 많이 발전해서 뭐 200만에서 300만 명을 옮긴다고 그래요, 1년에. 근데 그 차 안에서 기본적인 그 심폐소생 또 환자가 병원까지 살아서 도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응급의료 체계는 보건복지부와 행안부와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